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집계되는 사이버 위협 건수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억 8천만 건에서 2018년에는 3억 5천만 건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6억 건에 달할 것으로 전해져서 무엇보다 보안 문제가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석환 원장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석환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인터넷진흥원이 2009년에 이제 세계 기관의 통합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예. 저희 인터넷진흥원의 모토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4차 산업혁명 세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되면은 인터넷이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가지고요. 마치 공기처럼 존재는 하고 있지만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그런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사회를 이제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은 인터넷은 아마 몸을 타고 흐르는 그 핏줄이 될 것이고요. 예. 또 데이터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입니다. 그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영양 성분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또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등 모든 이제 기본이 되는 등뼈 같은 역할, 사이버 시큐리티의 역할을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7년 11월에 취임을 하셨죠? 예. 5대 원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도 참 여러 노력들을 했고 내부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소회는 어떠신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취임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정책적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자. 그리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예. 또 지역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하자. 이런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취임 이후에 내부에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했고요. 또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해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올해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 기획재정부 주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이제 S등급을 받았습니다. 통합 10년 만에 처음 받는 S등급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조직에서의 리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안전, 예. 성장, 체감. 안전은 작년 그 6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17년 한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77조에 이른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또 올해 2019년 미국 CES에서도 글로벌 위협 요소 5가지 가운데 개인정보 탈취, 또 사이버 공격, 이 2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2가지 모두 다 저희 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저희 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수비수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골도 넣으라는 게 저희들이 원이 받고 있는 이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 빨리 가시화되고 속도감 있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든 또 액티브엑스의 제거라든지 또 전자문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번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다가 블록체인 얘기가 잠깐 나왔지 예. 않습니까?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또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코인 쪽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들이 현실 생활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그 부분 시범 사업들을 저희 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6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들이 오고 갈 때 그 서류들을 어떻게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또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외국으로 우리가 나갈 때 서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안전성을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6개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상당수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컨테이너 화물 서류 같은 경우에 부산항의 9개의 부두 가운데 현재 3군데서 활용이 되고 있고 예. 올 연말까지 이제 9개 전체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이 전자투표 시스템은 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이용하실 분 있으면 이용하라고 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교부의 이제 공문 전달 시스템은 올 10월 달에 제네바에서 이제 국제사법 회의가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제 거기에다가 소개를 하고 예. 또 수출까지 모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를 받아서 시범 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공공 부분에 12개, 민간 부분에 15개 정도, 3개 해서 모두 이제 15 정도의 시범 사업을 벌였는데 선정된 아이템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식품 의약청, 식약청 같은 경우 이력 추적이 가능하니까 예. 이제 불량식품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무청, 또 방위산업청,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중고차 거래 시스템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가 언제 출시가 돼가지고 몇 번 수리를 했다라는 이력들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편리성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또 체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들과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또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러 뭐 세세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계속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자문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 전체로 볼 때 전자문서의 활용률이 이제 작년까지 한 61%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전자문서라는 부분이 이제 이 편리성의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모바일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화물 트럭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우편이 도달했을 때 그거를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고지가 되면은 아, 내가 언제쯤 이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교통안전공단의 추정에 따르면은 예년에 비해서 한 2만 8천여 명의 운전기사들이 이제 과태료 낼 것을 적게 냈다. 제때 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전자문서 사업 부분도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시청,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소비자보호원 작년에 3곳, 올해 8곳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문서 시범 서비스 기관들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연말까지 처방전.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전자처방전이 연간 한 5억 장 정도 되는데
14,000개의 병의원 그리고 17,000여 개의 약국에서 네. 이제 종이 처방전 대신에 전자 처방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빅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 한 21% 정도까지 전자문서 활용률이 높아지면은 한 6천억 정도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예. 8천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얘기 들어보면 사회적 비용은 또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전자문서 이 하나만으로도 이룰 수 있겠네요. 종이 적게 쓰면은 나무 적게 베는 거고 그럼 예. 지구 온난화도 그만큼 환경까지. 늦어지는 거죠. 일석삼조였네요. 예, 예. 예. 전자문서에 대해서 또 앞으로 더 속도를 낼 수 있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참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바로 그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 쪽으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 요즘에는 뭐 ICT 기술이 다 접목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갖고 있는 임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과 전략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21년까지 한 2만 개 정도의 기존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뜻인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공정들이 생산 공정들이 외부의 인터넷망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 그 위험 요소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올 3월달에 베네수엘라의 이제 그 발전소가 해킹 공격이 있어 셧다운되기도 했고요. 예. 또 작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USB를 잘못 꼽았다가 네. 공장 가동이 이제 중단되기도.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이제 우리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이제 보안 기능을 함께 탑재를 하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IoT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5G망을 통해서 이제 보낸단 말이죠. 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예전까지의 도로에서의 교통 신호는 그냥 그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제 전멸했는데 네. 스마트 스마트 시티에서는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20% 정도 지금보다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IoT 센서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보안 요소를 고려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일일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함께 가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혹은 보안 내재라고 부르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벤처부하고도 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계속 설명을 듣고 있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또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지도 투특으로 함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전쟁이란 말 참 많이 쓰긴 예. 하거든요. 근데 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총괄하는 원장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전쟁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금융 쪽에서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이 맥켄지지 않습니까? 예. IT 쪽에서는 이제 그에 대응하는 기관이 가트너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가트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냉장고는 공짜로 주고 네. 그 냉장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팔아라. 그러면 수익이 5배는 나올 것이다. 이게 단편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세계 이제 시가총액 7개 기업 가운데 10개 가운데 7곳이 데이터 기반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갈수록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GDPR이나 중국의 이제 사이버 안전법, 또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의 흐름들이 우리 데이터는 지키고 우리 데이터를 바깥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만들고 하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19세기에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유럽의 국가들처럼 그때는 영토와 자원의 전쟁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데이터 확보 전쟁으로 가고 있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뒤에 약간 좀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데이터 활용은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함께 동시에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쩔 때는 속도 조절도 필요할 테고 어떨 때는 또 절충안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와 또 시각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말로 쓰는데 저희는 이제 그 대신에 이런 그 기술적 절충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의 익명화 처리를 해야만 식별을 혹은 복원을 어렵게 만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 이제 절충점을 찾아보는 대회를 한번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고 또 제도도 통과를 시키면서 데이터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앞서서도 잠깐 나왔었던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침 또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과연 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한국이 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측면에서? 예. 이 IT 기술은 아주 세계 최첨단 선진국 수준인데 네.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이제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OECD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이버 위협 취약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버 안전도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안전도 평가에서 한국은 39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정보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부분도 보호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활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정부와 기업, 개인의 인식이 함께 이제 높아져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될수록 원장님의 어깨도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긴급번호 118 운영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민원 사례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37만 8천 건 정도의 118 그 상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 한 40% 이상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히 작년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무선거 문자를 받으면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예. 이런 그 항의도 많았고요. 또 보이스피싱 관련한 문의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 그다음이 이제 해킹 문의 그리고 또 스팸 관련 문자 문의 이런 것들이 순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상담도 하지만은 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분쟁도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법적 자문도 해주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부분, 네. 또 인터넷 주소 부분, 또 온라인 광고 부분, 또 정보보호 산업 분쟁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24시간 365일 또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예. 주시면은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조정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118로 전화해서 또 상담도 받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는 나눠봤는데
기업들도 또 만만치 않게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는 큰데 대책에 대해서는 또 딱히 이렇다 할 정답이 없고 또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는 게 참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을지 태극 훈련 때도 했는데요. 기업들과 함께 이제 모의 훈련을 합니다. 예. 거기 참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사이버 안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점검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훈련도 한번 같이 해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웹 취약점을 점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 각종 솔루션들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막상 피해를 입으시면은 일종의 사이버 대피소, 예. 그 디도스 공격을 받으시면은 사이버 대피소 같은 것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 정보 보호센터를 통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또 기업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 목표 그리고 계획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죠. 저희 이제 인터넷이 세상에 출현한 지가 올해 50주년이고요.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한 게 30주년입니다. 저희 네. 인터넷진흥원이 또 통합기관으로 출범한 게 10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 미래위원회에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에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은 아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일이라는 게 이제 공공기관의 일이라는 것은 예산과 업무 조정에 따라서 할당된 일이 있고, 또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는 일들이 있고, 예. 우리가 또 찾아서 해야 되는 사각지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일들이 이제 올해 그걸 찾는 것들이 이제 올해의 중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어떻게 이제 인터넷 세상, 안전하고 더 편리한 4차 산업혁명 세상을 준비할 것인가, 그 고민들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부터 핀테크,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기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는 사이버 안전과 또 지역 상생의 과제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